자, 이익 분배금 및 상환금이죠. 이거 그냥 개념만 좀 아시면 되는데, 이익 분배금이 뭐니? 상환금이 뭐니? 라고 알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이익 분배금은 말 그대로 이익이 나서, 펀드에 이익이 나서 분배하는 돈이 이익 분배금입니다. 그럼 상환금은 그 이익 분배금을 제외한 원금을 상환금이라고 합니다. 뭐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번에 1번 지문 보시면, 자, 이익 분배금이란 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 재산의 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동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 중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말 그대로 그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거. 그래서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이익 분배금. 그러니까 이익 분배금. 이익을 줄 때는 돈으로 줄 수도 있고,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좌수를 늘려줄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2번에 보시면 MMF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고객한테 주지 않고, 근데 대부분 이럽니다. 펀드는 고객한테 직접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재투자입니다. 재투자. 넣어두는 거죠. 다음에 3번. 투자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 뭐 주식의 수라든지 발행 시기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투자회사 구조에서 뭐 주식을 더 주고 싶다. 그럼 주식을 얼마에 줄 건지, 뭐 몇 주를 줄 건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주 발행이라든지 뭐 채권 같은 것들, 이런 거 증권 새로 발행하는 거는 다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재투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펀드는 항상 우리 세금 계산 문제도 있고 이런 분배금 문제 때문에 결산 및 재투자가 일어납니다. 결산이란 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펀드가 얼마에 뭐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에 얼마 수익이 나서 뭐 얼마 이런 것들 이제 결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항상 시작할 때는 우리 펀드는 1000자당 1000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 나서 기준 가격이 1000자당 1300원이 됐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 및 재투자는 결산하면 오케이 300원 이익 났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얼마로 만든다? 1000원으로 만듭니다. 1000원. 그러면 고객의 돈을 깎아내리네? 그게 아니라 1000자당 1300원이었으면 1000원하고 좌수를 300자를 늘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자를 투자하고 있었다면 이제 1300 좌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다시 이제 1000원에서 출발하는 거죠. 왜? 그래야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매년. 이게 이제 재투자의 개념입니다. 거의 매년 하신다고 보면 되죠. 매년. 별거 없죠?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는 재투자를 했다고 해서 펀드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번처럼 하락하는 거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보시면. 왜? 그러니까 좌수를 늘려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만큼 금액을 1000원으로 맞추는 대신, 그럼 만약에 손해가 나 있으면 뭐 900원이다. 그럼 좌수를 줄이겠죠. 1000원으로 만들고 좌수를 줄입니다. 그만큼. 자, 그리고 2번 문제는 이제 상환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뭐 1번에 초과할 필요 있는 경우에는 뭐 초과 분배 가능하다는 거고, 2번에 상환금이란, 자,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수익자에게 기속되는 이익 분배금을 제외한 원본 해당 금액, 그러니까 원금이란 소리입니다. 상환금은. 그렇게 개념을 숙지해 두시면 되고, 자, 수익자가 이익 분배금이나 상환금의 지급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누가 들고 갈 수 있냐면 판매회사가 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돈 자기 거 안 찾아가면 5년이 지나면 판매회사께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뭐 2번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개념은 이익 분배금은 뭐고 상환금은 뭐다라는 거. 그리고 결산과 재투자, 재투자라는 어떤 개념. 그래서 재투자 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익 증권 저축 거래입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좀 쉽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외우기 쉽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 임의식 이런 거 종류 외우는 겁니다. 수익증권 저축의 종류. 자, 금방도 말했지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의시기가 있고요. 임의시기가 있습니다. 임의식. 다음에 임의식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적립식이 있습니다. 적립식. 아니죠. 임의식. 다음에 맞다. 요새 정신이 어제도 괜히 소주를 먹었나? 예. 목적식이 있습니다. 목적식. 아니 어제 분명히 밥만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분명히. 예. 분명히 밥만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순댓볶음이 먹고 싶어가지고 집 앞에 잘하는 데가 있거든요. 요 밑에. 그래서 순댓볶음에 밥을 비벼 먹어야 되겠다라고 시켰는데 계속 저 냉장고에서 소주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순댓볶음 시켰는데 내가 밥만 먹으려고? 진짜? 이러면서 그래 걔한테 답했죠. 그래 한 잔만큼 먹을게 이러면서 한 명을 시켰는데 또 시키면 그죠. 아깝잖아요. 그죠. 뭐 두 잔만 먹을까? 세 잔만 먹을까? 이러다 뭐 술이 없더라고요. 예. 자, 아무튼 임의식과 목적식 있습니다. 목적식. 자, 이 목적식은 이제 다시 나누는 거죠. 세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치식, 예금 생각하시면 되죠. 한 방에 목돈 거치하는 거. 다음에 적립식, 적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목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식.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하는 거죠.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적금도 우리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죠. 이제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 이국수 좋아하던데, 어머니 그냥 뭐 적금 1년 가입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1,000만 원 만들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매달 얼마씩 넣고 이자 얼마면 그죠? 그런 식으로 저축 잘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목표식.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식과 크게 목적식. 목적식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제 점수를 주려고 낼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내죠. 다음 중 목적식이 아닌 것은. 답은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립식은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적립식은 자유 적립식이 있고 다음에 같은 금액 정액 적립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 적립식이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적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건 예 방식으로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건 참고로 실제상으로 적립식 펀드 하면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제 재테크 할 때 달러 코스트 S자인데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 에버리지가 뭡니까? 평균이죠. 평균. 그러니까 매입 단가를 평균화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죠? 평균. 그래서 볼링 몇이노? 볼링 에버리지가 얼마? 뭐 이런 식이니까. 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는 뭐냐면 왜 적립식이 좋냐 이 말이죠. 적립식은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언제 들어가는지 이게 매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죠. 그죠? 떨어질 때 들어가야지 내가 높아지면 파는. 그러니까 주식은 정말 간단한 게임이죠. 내가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그죠? 그 말인 즉슨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이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게임인데 물론 어렵죠. 자, 아무튼 그건데 정시 펀드는 그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매매 타이밍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이것 때문에. 자,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여드리면 계산하기 편하게 제가 5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5만 원이 이제 펀드를 투자하려고 거치식으로 투자했습니다. 거치식으로. 이때 얼마였냐?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한 개에 1,000원이에요. 펀드가 한 개에 1,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을 투자하면 몇 개 살 수 있습니까? 50개를 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펀드 50개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오늘 1,000원 하는 펀드 50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죠? 한 달이 지났어요. 역시 내가 그렇지 뭐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이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손해본 거냐? 손해본 건 아닙니다. 왜? 아직 환매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오늘 500원 하는 펀드 50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은 일단 50개입니다. 50개. 그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얘가 갈 때까지 가네요. 250원 합니다. 250원. 그럼 이제 오늘 250원 하는 펀드 50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제 포기하고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500원이 되더니 다음 달에 다시 그 다음 달에는 1,000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역시 나는 펀드를 하면 이제 다음부터 개다 이러면서 그냥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000원 하는 펀드 50개는 안 들고 있었죠. 팔았으니까 얼마 받냐면 5만 원 받습니다. 그죠? 5만 원 투자해서 5만 원 받습니다. 수익률 빵이죠. 그냥 마음고생만 했습니다. 자, 근데 10,000원씩 5번 투자해 볼게요. 이게 이제 적립식이잖아요. 똑같은 돈인데 10,000원씩 5번 투자해 보겠습니다. 자, 10,000원 넣었어요. 오늘 얼마? 1,000원. 몇 개 사느냐? 10개 삽니다. 그죠? 난 이제 10개 들고 있어요.
그 다음 달에 500원 합니다. 일단 모르겠고 일단 나는 또 10,000원을 넣을 거니까 몇 개가 사지느냐? 20개가 사집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모르겠고 40개 사지고요. 20개 사지고 마지막 달에 10개 삽니다. 팔아요. 몇 개 들고 있지? 세알려보니 어느새 나한테는 100개가 있네요. 하나에 얼마? 1,000원. 팔면 10만 원. 5만 원 투자했는데 10만 원. 딱 100% 수익이 납니다. 그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자, 이제 이런 경우 사실 잘 없죠. 한 달 만에 반값 나기. 이게 매입 단가가 내가 평균적으로 산 가격은 여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팔았으니까 뭡니까? 이만큼의 매매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적립식 펀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는 소리는 언제 들어가든지 상관이 없다. 내가 들어가는 시점부터 오르면 올랐으니까 그냥 팔면 되는 거죠. 그죠?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되면 된다? 다시 올랐을 때, 그죠? 이 정도 되었을 때 팔면 무조건 이만큼의 차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입한 상관없죠.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죠. 뭐만 피하면 돼? 얘만 피하면 되는 거죠. 얘는 뭡니까? 여기죠. 그죠? 이만큼 손해다,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예, 이건 그냥 이 식이다라는 얘기죠. 이제 적립식의 효과입니다. 옛날에 펀드 팔 때는 이런 것도 열심히 설명해 드렸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엇을 숙지하셔야 되냐면 일단 제가 표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가 이제 가느냐 하냐면 추가납입, 그 다음에 수익금 일부 인출, 다음에 일부 인출. 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다 가능하냐 말이죠. 이 형태에서. 자, 임의식은 뭡니까? 그냥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기간 역시 마음대로고 투자하는 금액 역시 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초과납입 당연히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수익금 내에서 일부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왜? 들어가는 돈이 막 지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만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아무튼 수익금 일부 인출은, 그러니까 수익금만 따로 뽑아내는 거 말하는 건데, 이게 수익금 일부 인출은, 그러니까 원금을 내가 넣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넣으면 원금은 냅두고 이자만 나한테 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일부 인출은 당연히 모든 방식에서 일부 인출은 가능합니다. 해약하면 되죠. 근데 이제 뭐가 나간다? 환매 수수료가 나간다라는 거. 가능은 합니다. 그죠? 가능해요. 환매 수수료가 나가지. 자, 그러면 이제 거치식은 추가납입 되느냐? 안 됩니다. 거치식이잖아요. 한 방에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한 방 넣었으니까 끝이죠. 그러면 더 안 사줘요? 아니, 더는 사지죠. 그럼 뭐예요? 또 사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또 다른 거치식에 또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상품을 또 거치식으로 가입하는 거지, 내가 그 가입했던 그 상품에 추가적으로 돈이 얹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추가납입은 안 된단 말입니다, 거치식은. 다음에 수익금 일부 인출. 거치식 근데 깔끔하죠? 뭐 내가 한 방에 넣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딱 그 돈의 수익이 얼마 날 거잖아요. 됩니다. 수익금 일부 인출. 거치식. 그러니까 거치식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금 일부 인출이요. 그렇죠? 이거는 다 되지, 당연히. 이건 다 되고. 판매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네, 거치식. 적립식이나 목표식, 추가납입 당연히 다 되죠. 다 됩니다. 네. 일부 인출도 다 가능하죠. 근데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책에는 따로 이거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요. 책에는 따로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염두초정해 봤을 땐 당연히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 두 개를 구분하시라. 임의식과 거치식 중에. 임의식은 추가납입이 되고, 거치식은 수익금 일부 인출이 되고. 그렇죠? 요거. 그러니까 책에 말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좀 외우시기 편하시죠. 그러면 이제 말로 나왔을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의 차이는 이제 금액 차이죠. 그러니까 자유적립식도 자유지만 내 마음대로 넣고 싶을 때 넣지만 기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사이에서 그냥 내가 넣고 싶을 때 넣고, 이런 게 이제 자유적립식입니다. 그다음에 목표식은 내가 목표를 정해둔다 그랬죠. 근데 내가 1년 만에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익이 잘 나가지고 지금 10개월 됐는데 1,0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러면 추가 납입이 되느냐? 안 됩니다. 다음에 1년이 다 됐어요. 기간이 다 됐어. 근데 내가 1,000만 원 목표로 했는데 900만 원이야. 그러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채울 때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목표식은 목표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덜 됐더라도 다 찼으면 추가 납입이 안 되고, 다음에 기간이 다 됐더라도 금액에 미달하면 더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간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뭐 다른 거는 뭐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다 제가 조금씩 안에 있던 해설에 있던 이야기는 제가 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일단 잘 구분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5페이지 넘어가셔서 수익증권 저축에 대해서 보시면 저축금액의 최고 및 최저 한도는 제한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많이 가입하고 싶으면 많이 가입하시고 적게 가입할 거면 적게 가입하시면 됩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1번이 틀렸네요. 이번에는 1번이 바로 틀렸고, 다음에 요거 2번에 4번 한번 잘 봐주세요. 2번에 4번. 자, 정액 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판매사는 저축계약을 이제 판매사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단 말이죠. 몇 개월이냐면 6개월입니다. 그런 식이죠. 예금 해약되듯이, 그러니까 적금 해약되듯이 매달 내야 되는데 안 내. 그죠?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해지되죠. 그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달 안 내면 다음 달이 이제 연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20일 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안 냈어요. 다음 달 20일 날 또 내야 되는데 또 안 냈어. 그러면 그 달 말일까지가 납입 최고 기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1일부터 해지됩니다. 그죠? 뭐 그렇습니다. 뭐 그렇듯이 이것도 이제 이건 6개월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3번에는 이제 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자, 만기 지급일과 저축재산의 인출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1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011년 8월 31일 수익증권 매수 시 만기 지급일은 저축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2012년 8월 31일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저축기간을 6개월 냈으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딱 정하면 그 해 일자인데 만약에 2월 31일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달의 말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1번이 의미하는 바는, 그죠?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다. 내가 이제 납입하기로 한 날이 그건데 없으면 그 달의 말일이다라는 거고, 다음에 2번의 의미는 뭐냐면 날짜로 한다면, 그러니까 15일이다 이러면 당일부터 카운팅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일부터라면, 그러니까 여기 2011년 8월 10일이잖아요. 매수했다면 저축기간이 15일이면 이렇게 세할 일이란 소리입니다. 10일, 3회, 15일이네, 너. 그냥 5일만 합시다.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8월 15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25일까지 다 할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만기 지급일은 그러니까 10일에서 15일로 했다면 10부터 카운팅 하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가 15번이잖아요. 예? 24가. 근데 24일이 아니라 뭔지라고요? 만기 지급일은 25일이라고요. 다음 날이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말장난인데, 사실 우리 세알릴 때는 10일날 가입하면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이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해설의 세 번째 줄에 봐보세요. 해설의 세 번째 줄. 1단위로 정한 경우는 최초 매수일부터 만료되는 날에 다음 영업일을 만기 지급일로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세알린다고요. 네. 뭐 별말 아닙니다. 그냥 그거예요. 다음에 3번. 저축자는 언제든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있죠. 근데 뭐가 부과돼? 환매 수수료가 부과돼. 네. 할 수는 있어요. 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거 4번. 일부 인출할 때 일반적으로 후입선출법에 의해 지급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자, 1월 달부터 내가 가입했어요. 1월 달에 가입했고 2월 달에도 내가 뭐 100만 원 냈고 3월 달에 100만 원 냈고 4월 달에 100만 원 냈고 5월 달에 100만 원 냈고 6월 달에 100만 원 냈다. 그래서 내가 600만 원 지금 현재 저축돼 있는데 내가 급하게 3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때 넣었던 돈이 기어 나온다고요.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간 걸 환매해서 준다고요. 알겠죠? 선입선출법.
아니죠. 선입선출법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간 게, 이게 먼저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간 게, 나온다라는 이야기죠. 선입선출법. 그런데 이제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재투자가 된 돈이에요. 재투자가 된 돈 같은 경우에는 후입선출법. 그죠? 뒤에 넣은 게 먼저 나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4번은. 그래서 일부 인출할 때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월 달 게 먼저 나오고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후입선출법. 그냥 뒤에 넣은 게 나온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재투자분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 재고려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뒤에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게 나온다. 자, 그리고 됐고 넘어가시면 4번 사고 변경 어떻게 되느냐. 자, 1번에 보시면 저축자가 저축통장이나 신고 인감 등을 분실, 멸실, 도난하였을 경우 곧 판매사에 서면 신고하여야 한다. 맞죠?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급하면 전화로 신고해도 되는데 전화로 신고하고 나서 다시 찾아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서면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내가 멸실이라는 단어는 그거죠. 가장 멸실의 대표적인 예가 내가 돈을 주머니에 넣고 빨래를 돌린 게 그게 멸실이죠. 그게 멸실입니다. 자, 아무튼 신고해라 라는 거죠. 왜? 통장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법률적 용어로 증거증권이라 그러죠. 그래서 증거증권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거일 뿐인 거죠. 내가 통장 잃어버렸다고 내가 권리를 상실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내가 반장, 임명장이 없다고 해서 반장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판매사 신고하면 뭐 돈 받고 새로 발급해 주는 데도 있고, 뭐 그냥 해 주는 데도 뭐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사고 및 변경 신고는 판매사가 이를 접수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쳤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 발생 전에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면 접수받고 그걸 이제 기입해서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뒤에 이제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는 그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도 그 이전까지는 없죠. 그냥 그 이야기고 별 어려운 말 아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저축자는 판매사의 승인 없이 저축통장을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걸 그냥 넘어가도 될 말인데 여러분들 이제 상식을 위해서 질권이란 말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자, 우리 이 말은 다 아시죠? 담보란 말은 다 아시죠? 그죠? 내가 뭐 돈을 빌릴 때라든지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이 친구 담보를 잡고 내가 돈을 빌려준다 할 때 그 담보, 그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담보를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이 친구의 집을 담보로 잡을 때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당 잡는다 이야기합니다. 저당 잡는다. 그래서 그걸 저당권이랍니다. 저당권. 저당권. 근데 동산, 특히 유가증권,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는 다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이 가장 큰 범위고 그 밑에 주식, 채권, 어음, 상품권 뭐 이게 다 있는 거죠. 그죠? 유가증권을 담보로 잡을 때 질권을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별말 아니고 그냥 담보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권이란 건.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질권을 담보로 잡을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경우냐면 A가 채무자입니다. B가 채권자입니다. 이거 구분됩니까? 누가 돈 빌린 사람입니까?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죠. 저는 처음에 이런 것도 몰라요. 채무자가 돈 빌렸는지 채권자가 돈 빌렸는지는 몰라요.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빚쟁이. 얘가 이제 빌려준 사람. 자, 그러면 B가 A한테 뭘 담보로 잡고 싶은데 보니까 얘가 C은행에 뭐가 있냐면 예금이 있어요. 예금이. 이 친구가. 이 친구 거죠. 그죠? 이거를 내가 담보로 잡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그냥 야, 니 A 예금 내가 담보 잡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 친구는 이 예금에 대해서 뭘 갖고 있냐면 통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이 통장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C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허락이라기보다는 알려주는 거죠. 야, 내가 이 통장에 대해서
이제 질권 설정한다? 그러면 C은행이 알았다. 그럼 이제 은행이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함부로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는 거죠. 그건 해결했나? 해결했다. 그러면 주는 거고, 해결했나? 안 했는데, 그럼 왜 주노?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허락.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이걸 그러면 C은행이 뭐냐? 이 C은행을 뭐라 그러냐면, 제3채무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A가 예금을 가입했다는 소리는 C은행은 A한테 채무자인 거죠. 그죠? 왜 A은행이 돈을 빌려준 거죠. C은행한테 예금을 가입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제3채무자. 그래서 어렵게 이야기하면 B은행은 A에 대한 통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금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할 때는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은 혹시 은행 FP나 아니면 은행 텔러 이런 것도 공부하실 때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증권적 예금이라고 합니다. 비증권적 예금, 그냥 통장 거래하는 것들, 그죠? 걔들은 이렇게 합니다. 증권적 예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증권적 예금은 압류하든가, 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직접 내가 점유하든가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질권 설정하느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등록질이라고 해서 아예 주주 명부에다가 내가 질권자라고 써버립니다. 그러면 뭐 아무 필요 없고, 아니면은 약식질이라고 해서 간단하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주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뭐 합니다. 자, 뭐 이런 식이다. 그래서 3번이니까 맞는 표현이라는 소리죠. 판매사의 승인, 그러니까 판매사가 은행이라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판매사의 승인 없이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질권 설정할 때면. 아이고. 다음 4번. 판매사는 상당한 주의로 신고인감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한다. 아니죠.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은행 생각하시면,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죠. 성관주의 의무라고 합니다. 이제 직무윤리 때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성관주의 의무는 뭐냐면 내가 이제 금융기관 직원이면 일반인 이상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이 왔어요. 예금 해약하러 왔대. 그러면 신분증 달라 하잖아요. 그럼 신분증 달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죠. 그러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맞구나. 누구나 봐도 이 사람이 맞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맞구나. 비밀번호 달라고 하면 비밀번호 불러줬을 때 비밀번호 맞구나. 그리고 뭐 인감이다. 도장을 찍었다. 통장에. 그럼 도장 달라고 했는데 찍어보니 도장이 똑같더라.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돈을 줬다면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고가 발생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없다고요. 쉽게 제가 이런 예를 잘 드는데, 누가 이제 예금을 해약해달래. 보니까 다 맞아. 도장도 맞고 비밀번호도 알아. 그래서 줬어. 주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던데 아까 그 사람이야. 왜 왔지라고 보니까 예금을 해약했네. 해약했다고. 네가 와서 금방 해약해가지 않았냐고 하니까 내가 아니고 쌍둥이 동생인데 그 주면 안 된다고. 나는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걔가 쌍둥이 동생인지 내가 알 게 뭡니까? 난 다 봤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뭐.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책임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말인즉슨 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쌍둥이 동생이 있다면 누나나 온다 조심하십시오. 네. 비밀번호는 절대 알려주지 마시고. 네. 자, 다음에 5번. 이건 그냥 모르셔도 되겠는데요. 하나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소수점 이런 거 있을 때 올릴 거냐 버릴 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객한테 유리하게.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좌수환산 수납시입니다. 좌수환산 수납이란 말은 누가 수납한다는 소리입니까? 판매사가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좌수로 바꿔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이 이런 거죠.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펀드를 살 거잖아요. 이게 이제 좌수환산이죠. 이때는 어떻게 해준다? 올린다 말입니다. 올린다. 그게 고객한테 유리하잖아요. 한 자라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10만 원 넣었는데 기준 가격이 1128.25원이에요. 자, 이럴 때 몇 자가 나오냐면 나누면 88,632.84자가 나와요. 이럴 때는 고객한테 유리하게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88,633자로 처리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고객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한 자라도 더 생기는 거죠. 그죠? 요렇게.
그냥 요것만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 금액 환산 지급 시. 그러니까 금액 환산 지급은 뭐겠어요? 이제 좌수를 갖고 있어. 고객이. 근데 이거를 이제 현금화 하려고 할 때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그래서 88,630 이자 곱하기 이제 1,128.25원이에요. 그러면 99,990 하여튼 1이 나온다고요. 이때는 얼마 준다? 그냥 10만 원 준다고요. 올려가지고 고객한테 유리하게 한다고요.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오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린다. 고객한테 올린다고 유리하게. 그러니까 고객이 돈을 내고 펀드를 가입할 때 좌수 환산할 때 올린다. 그죠? 다음에 고객이 갖고 있는 개수를 가지고 돈으로 바꿀 때 역시 올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버리겠죠. 나머지는 버린다가 버린다. 자, 그래서 6번이 이제 깝깝하죠. 일단 6번 보시면. 네. 근데 이렇게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7페이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내가 받을 돈이.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얼마냐 했을 때 이게 왜 어렵냐면 뭘 고려해야 되냐면 첫 번째 환매 수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환매 수수료. 다음에 세금을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받는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 이제 환매 수수료가 들어가 버리면 계산이 지금 보이시죠? 지금 몇 번, 총 절차가 몇 번입니까? 7번이죠. 그렇죠? 완전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는 없다라고 치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6번 문제가 자,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지금 문제는 보시면 자, 거래일이 9월 6일이죠.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래서 9월 6일 날 거래했는데 환매를 언제 했냐면 11월 11일.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안 지났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환매 수수료가 있어. 밑에 보니까 환매 수수료는 90일 미만 이익금의 70%래요. 자, 이러면 환매 수수료를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고칩시다. 예를 들어서 12월 하면 3개월이 넘네. 12월 11일 날 우리가 환매한다 칩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문제를 다시 쓸게요. 2011년 9월 6일 날 매입해서 2011년 12월 11일 날 매도 환매했어요. 그러면 3개월이 넘었어. 오케이. 그러면 환매 수수료는 없네가 되는 거죠. 환매 수수료는 없네.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내가 살 때 기준 가격이 얼마였냐면 1,120원. 이 말인즉슨 1000자당 1,120원. 그러니까 하나로 고치면 한 좌당 1.12원이라는 소리랑 똑같죠, 사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1000자당 1,120원에 샀습니다. 다음에 옆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과표 기준 가격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계산할 때는 뭘로 계산하는 거예요? 과표 기준 가격으로 계산을 합니다. 실제 세금 계산할 때. 그래서 과표 기준 가격이 111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00. 그리고 팔 때 내가 얼마에 팔았느냐라고 한다면 1,160원에 팔았습니다. 40원 이득 본 거죠. 1000자당 40원 이득 받았습니다. 다음에 과표 기준 가격은 1,15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표 기준 가격 계속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세금은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자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미자소득세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펀드니까 배당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세. 세율이 얼마냐? 세율이 총 15.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은행에 예금 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받았잖아요. 그러면 세금 얼마 떼냐면 이자 소득세 14% 하고 다음에 지방
교육세, 그죠? 그거는 뭐다? 여기에 10%. 그러니까 1.4. 그러니까 합하면 얼마? 15.4. 이렇게 떼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은행에 이자를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1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고 84만, 그죠? 6천 원만 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이게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제 다 통합했어요. 뭐라고? 무조건 배당 소득이라고. 알겠죠?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다 배당 소득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럼 배당 소득세는 근데 똑같아요. 이러니까. 자, 이걸 뗀단 말이죠. 자, 근데 이거를 뗄 때 실제는 내가 40원 이득 받잖아요. 그러면 40원에 대해서 그 세금을 매기느냐? 그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매긴다고요? 요 과표 기준 가격을 가지고 이제 매긴다고요. 실제 세금은. 근데 내가 실제로 이득 본 건 이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가 1,000원이라고 나온다면 사실 계산하기 편한데 이렇게 나오면 해야죠. 자, 일단은 첫 번째. 내가 1,120원. 이거 얼마 투자했대요? 100만 원. 100만 원. 자, 내가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 가격이 얼마요? 1,12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쉽죠. 만약에 한 개가 1,120원이면 몇 개 살 수 있는데 하면 100만 원 나누기 1,120원 하면 되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에 1,120원이 아니죠. 몇 개에 1,100원? 쉽게 이야기하면 1,000개에 1,120원이니까 위에다가 뭘 써줘요? 1,000을 써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몇 자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합니다. 계산기 눌리면 되죠. 얼마가 나오냐면 89만 2천 857.14좌가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올린다 그랬습니까? 버린다 그랬습니까? 고객한테 유리하려면 올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14가 아니라 이게 뭐다? 그냥 8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는 재산이 100만 원이 아니라 오늘 기준 가격 1,120원인 펀드 89만 2,858좌가 내 재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다음에 내가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1,160원에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환매 금액은 일단 1,000부터 쓰지 말고. 근데 내가 몇 개 들고 있냐면 요거 들고 있죠. 892만 2천 89만 2,858자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라고 하면 1,160원이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하나에 1,160원이 아니라 1,000자당 1,160원이니까 이렇게 곱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돈으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냐라고 봤더니 103만 5,715.28 715.28원. 이것도 고객한테 유리하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린다고. 그죠?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5원이 아니라 그냥 6원. 이게 이제 환매 금액이에요. 환매 금액. 자, 이거고. 자, 이렇게 이제 구해놨어요. 이제 첫 번째 환매 금액을 구했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뭐만 구하면 돼요? 세금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세금만. 자, 그러면 이제 세금만 구하려고 하면 차익이 얼마예요? 내가 얼마 이득 봤어요? 35원 이득 봤죠. 그죠? 35원. 그래서 이걸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제 내가 1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중에서 어떻게 100만 원이 아니죠. 1,150원. 그러니까 원래 하나하나 하면 뭐 그런데 하나하나 할 필요 없고 1,115원. 그죠? 얼마당? 1,000자당.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0자당 35원 이득 본 거잖아요. 그죠? 1,000자당 35원 이득 봤습니다. 곱하기 몇 자요? 89만 2,858자. 이게 이제 내가 이제 과세될 이득인 거죠. 과세될 이득. 그러니까 이득만 딱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35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걸 계산하면 이건 계산해야죠. 여기에는 없죠. 아니네.
예,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뭐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갈 때는 쌀집 계산기라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 문제 포기하실 거 아니면 곱하기 35원 나누기 1000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1,250원. 이 하면 일단 여기다 쓸게요. 안 보이시니까 31,250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얼마라고요? 세금이 이 이득의 15.4%. 이 이득의 15.4%.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0.154는 하면 4,812.5원 나옵니다. 4,812.5원. 근데 이거 이제 다 버리거든요. 세금에서는. 세액에서는 10원 미만 절사입니다. 10원 미만. 그러니까 4,812.5원이면 그냥 4,810원입니다. 4,810원. 세금은 10원 미만 절사. 제 그 계산식에 적어놨습니다. 세금은 10원 미만 절사. 그러니까 4,810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 구했어요. 세금이 4,810원이에요. 4,810원. 내가 받는 돈은 얼마? 135,716원. 여기서 세금이 4,810원 빼면 내가 실제로 타는 돈은 103만 906원입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계산. 네. 이제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건데 이것도 어렵죠. 왜 이게 계산이 어렵죠? 그러면 실제로 정말 좀 친절한 이제 그 친절하신 분들은 어떻게 내느냐? 이제 이렇게 내죠. 매입 가격이 1,000원이었다. 근데 뭐 1,100원이 됐다. 몇 프로 오는 거예요, 이거? 10% 오른 거죠. 그럼 뭐예요? 100만 원 투자했으면 110만 원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할 필요도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110만 원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럼 110만 원. 다음에 과표 기준 가격도 참 친절하게 똑같이 1,000원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50원이다. 그럼 이거 뭐예요? 5만 원 이득 난 거죠. 5만 원에 15.4% 곱해가지고 110만 원에서 그냥 빼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좀 계산하기 편하게 아마 내어 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환매 금액 얼마인지, 그죠? 이거 계산해 내고 그 다음에 세금 이제 얼마 떼야 되는지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근데 이게 어렵다. 아, 난 도저히 이거 공부하는데 한 하루 정도 걸릴 것 같다. 과감히 포기하셔도 좋습니다. 네. 뭐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6번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환매 수수료 구하는 것까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이 두 개만 그냥 하시라.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네. 일자 단위로 돼요? 네. 원래 살 때는 천자 단위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천자 단위로 사는 게 아니라 기준 가격을 천자 단위로 산출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거 100.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어디 가서 요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산출 이게 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들어간 거를 돈을 뽑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내가 여기서 100만 원씩 넣어서 네. 뭐 200만 원을 뽑아야겠다라고 하면 네. 1월 달에 넣은 거랑 2월 달에 넣은 걸 뽑아낸단 말이죠. 네. 근데 재투자 이제 계산한 거 있잖아요. 결산하고 나서 재투자한다 네. 그랬잖아요. 만약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고 이제 네. 금액 드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재투자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들어간 것부터 이렇게 꺼낸다는 소리죠. 후입선주법. 뒤에 들어간 왜 거. 그렇게 돼요? 그럼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이건 이제 재투자부까지 이제 계산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투자 된 거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이니까 이게 다 재투자된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재투자되고 계속 이제 납입하고 있으면 이제 뒤에 있는 게 재투자 계산 안 되는 것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네. 저도 깊이 그쪽을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